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로 강의하는 송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10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 시험 수행자 고생하셨고요. 해설 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총론은 우리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어때요? 거의 시험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획지 같은 경우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나오면 이제 돈을 보면 획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획지라고 얘기를 했고, 자, 후보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지역 내에서 동그라미. 보통 우리가 후보지는 상호간 나오고 이행지는 내가 나오거든요. 제가 후보자 상호간에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었죠. 후보지가 아니라 요건 이행지가 되겠죠. 이행지가 되고, 그 다음에 공지는 보통 남겨놓은이라는 게 중요해요. 남겨놓은, 비워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갱지라는 자체는 요건 이제 1번 그 예전엔 출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1번에서 우리나라의 나지를 갱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는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는 3번만 정답이다. 기억 디귿. 그래서 니은은 지역 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행지가 나와야 되고, 리을은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는 소지가 되니까 갱지를 소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자, 올해 이제 갱지라는 게 또 4월 달에 나왔어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기억 디귿만 맞다.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좀 수월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는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건축법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그 문제를 찾는 어떤 스킬이 중요하겠는데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정답은 이게 이제 1번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이라는 것은 다중은 학생, 직장인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생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기가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는 19세대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럼 다가구, 그럼 19 이렇게 해서 이제 맞히시면 되고, 그다음 요 두 가지가 이제 사계층이니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세대 아니면 연립이잖아요. 그럼 초가가 연립이니까 디귿은 당연히 다세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한 중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3번을 조금 별표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개인적으로 제가 총론의 파트는 이제 올해 정착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용어, 주택 용어랑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특성인데, 요게 이제 우리 4월 달에 감정평가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데요. 자, 요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장래라는 게 나오면 옳은 건데 무조건 영속성이죠. 우리가 미래를 내다봐야 되니까 장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의 가치인데, 장래가 나오면 무조건 영속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개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는 이제 장래 나오면 영속성, 개별 나오면 개별성. 자, 특수한 사정이 또 이 개입되게 되면 또 보정을 해줘야 되는 게 감정평가거든요.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니은이 좀 어려웠죠. 근데 영속성하고 개별성만, 그러니까 장래 나오면 영속, 개별 나오면 개별성이라면 요게 이제 부중성하고 영속성 때문인데, 토지는 우리가 원가 방식 평가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필 같은 거는 만드는데 100원인데 감가가 10원이 되면 90원이 되잖아요. 근데 토지는 건물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강가가 되니까.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강가가 안 됩니다. 강가가 안 되고, 자, 부중성 때문에 원가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부중성, 영속성이니까 부중성이 나오면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원가 방식의 평가 어렵게 한다는 자체가 부중성, 영속성이기 때문에 요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문제로서 총론은, 자, 이것도 난이도를 이제 하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영속성, 개별성 정도는 우리가 맞출 수 있었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지금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여기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수용급이죠. 수용급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수용급은 나온다면은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탄력성에서 하나, 균형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론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4번이 가장 좀 많이 우리 저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이 요게 나올 거란 예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요 유형이 우리 시험 문제에 딱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하고 교차 탄력성을 같이 묶어보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보완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적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는 4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이죠. 균형이라는 게 출제가 되죠. 근데 균형이 이제 보통 분수로 나오게 되면은 분수를 갖고 이제 우리가 균형을 또 맞추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이제 5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용급에 대한 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4문제 정도가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 8% 상승했는데 비의 수량이 16%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캐치를 하셔도 이건 무조건 보완제예요,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보완제밖에 없기 때문에 2번을 아마 체크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수요량이 4% 감소했다. 그럼 A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탄력성의 크기와 B의 수요 교차 탄력성이 얼마고 A와 B의 관계를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해설을 좀 해놨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해설집에 나와 있고, 이건 제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A 가격 대 A 수요량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으면 4%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4 나누기 8을 나누고 버리면 0.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값을 쓰니까 0.5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0.5라는 탄력성이 A에 들어가죠. 그래서 A의 탄력성은 0.5고 A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자, 우리가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작으면 비탄력적이고 1이면 단위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0.5니까 1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말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A 가격이 비쌌더니 B가 줄어들었다. 이건 보완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A 가격 대 B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A 가격이 상승해서 B의 수요량이 감소했다라는 우리 시험은 계속적으로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보완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게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는 보완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 여기는 이제 A 가격에 대한 생각됐거든요. B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2고 이제 보완제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요거는 해설집이 없는데 항상 이거는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시고 빨리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놓고 B 놔요. 그러면 여기서 풀이가 요거거든요. A 가격에 대한 B의 수요량. 그럼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4를 8로 나누면 0.5니까 비탄력적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어때요? A의 가격에 대한 B에 대한 수요 교차 탄력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요. 16을 8로 나누는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건 보완제가 된다. 이렇게 가셔서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추천합니다. 저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모두 교수님들이 아마 이 문제는 예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나오는 이 10월달 문제가 적중될 가능성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제 출제한 게 아니라 이제 파트별로 우리 교수님들이 다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2문제가 계산 문제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적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4번은 그렇게 해서 2번이다.
난이도는 상이죠. 일단 계산 문제는 좀 어렵다고 평가하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감정평가사 학계론도 이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추천해 드리는데, 이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틀린 거를 얘기를 했죠.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묶어서 거기에 대한 테마를 다 물어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동시에 증가했을 때 수요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큰 쪽을 따라요. 그럼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래서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이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당연히 양은 따라가니까 거래량은 증가하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도 상승한다. 그래서 답은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며, 자, 이건 기출이 됐었는데 균형 상태에서 아파트 시장의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라고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상승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자, 공급이 감소하면 제가 항상 가격과 양에서 거래량은 따라가서 양은 줄고, 자, 공급이 적으니까 희소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귀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했죠. 가격 상승, 거래량은 감소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또 똑같이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신다면 균형 상태에서요. 자, 이렇게 그리신다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당연히 공급이 감소하면 양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양은 감소하고, 자,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 지문과 5번 지문을 똑같이 냈어요. 자, 우리가 뭐가 뭐보다 크면 큰 걸 따르죠. 그럼 공급이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그럼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연결시켜 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내신 거는, 자, 우리가 한쪽이 완전일 땐 한쪽이 불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완전 탄력적은 두 글자니까 가격이 불변이다. 이렇게 하셔도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탄력적은 세 글자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세 글자죠. 그럼 거래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맞히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스킬을 강의를 했었는데, 일단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탄력적일 때는 완전히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니까 가격이 안 변하죠. 가격이 불변이고, 맞습니다. 변하지 않고,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따라가잖아요. 거래량은 증가한다. 정확하게 맞고요. 완전 비탄력적은 세 글자니까 거래량이 불변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당연히 가격과 양에서 완전히 비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량은 변하지 않고, 자, 가격이 바뀌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왔던 문제고, 자, 원래 이제 수요에 대한 공급이 이제 그 네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며 일단 거미집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미집을 이제 우리가 6번에 또 바로 내게 됐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번 시험 문제는 수요 공급 네 문제, 균형하고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와 수요 공급의 이제 탄력성 균형,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6번을 보시게 되면은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보통 이제 기울기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탄력성으로 가시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제가 탄력성으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숫자는 필요 없고요. 앞에 숫자는 필요 없고, 자, 앞에 숫자는 필요 없고, 일단 여러분이 그 P 앞에 대한 숫자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Q 앞에가 기울기고 P가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이건 기울기를 얘기하고, 보통 제가 P가 탄피, P 앞에가 탄력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탄피, 분자가 탄피, 분자가 탄피고 Q가 있으면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순환형이라는 건 같으니까 수렴형과 발산형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렴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탄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수탄과 공탄이 있으면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럼 발산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P 앞에 숫자를 보고 Q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1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Q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눠도 되거든요. P 앞에가 탄력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요거는 나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P 앞에 숫자를 보면 돼요. 그럼 수요가 요게 1이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1이고요. 자, QS가 공급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당연히 1과 0.1로 봤을 때는 1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피자를 한 판 드릴까요? 2분의 1판 드릴까요? 한 판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수렴형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누는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것도 그냥 P 앞에가 탄력성이다. 이렇게 가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울기로 안 가도 나요. 그래서 이게 탄피, P 앞에가 탄력성이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하고 2를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급이 2가 더 크잖아요. 그럼 발산형이다. 이렇게 해설을 보시게 되면 저 입장에서는 이제 거미집이 나오면 P 앞에가 탄력성으로 보시는 게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나온 감정평가 문제랑 좀 유사한데, 자, 가볼게요. 자, 부동산의 수용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왜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시험 문제는 상대편의 탄력적, 비탄력적에 따라서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가 바뀌는 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탄력성이 작을수록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탄력성이 작을수록을 클수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시험 문제는 가격만 출제가 됐고 거래량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답은 정확하게 5번이 틀었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공급이 비탄력적 때 수요가 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두 가지 케이스를 본다면 가격과 양일 때,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공급이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는 거는 상대편이 비탄력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비탄력적은 가격이 많이 바뀌고 양은 적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건 가파르니까 가격 변동폭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커지고 양의 변동폭은 작아진다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클수록으로 가셔야 돼요. 탄력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요게 적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수록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탄력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탄력적. 그럼 탄력적은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지만 가격이 많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양의 변동폭이 크거든요. 양의 변동폭이 크면은 요건 무조건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수요가 변하면서 탄력 쪽은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양이 더 많이 바뀌죠. 그러면 양의 변동폭이 더 크고 가격 변동폭이 작으려면 탄력 쪽으로 고쳐야 되는데 요거 올해 적중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양까지 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양까지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설을 보시면은 작을수록을 클수록으로 탄력 쪽으로 고치시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요? 1번과 3번을 묶어보시면서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은요. 자, 요렇게 이제 저랑 물론 뭐 저랑 강의를 안 들으셨지만 저에 대한 강의에 대한 어떤 그 스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력적과 비탄력적은 수요 공급이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세요. 단비장탄이라고 암기하세요. 단비장탄.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 근데 그것이 수요만 그런 게 아니라 공급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장기에 대체가 많으니까 탄력적이고 공급은 장기에 공급이 쉬우니까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탄이라는 경상도에 단비가 내려요. 그럼 아까 제가 단비장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단비, 장탄. 탄력적이라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탄력성이 커진다라는 게 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예요.
자, 단기는 어떻죠? 단기는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공급량이 크게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량이 비탄력적이고, 용도 전환 개발이 가능한 건 공급이 쉬워지거든요. 그럼 탄력성이 커지죠. 장기수로 커지는 거잖아요. 장기는 탄력성이 커진다. 정확한 표현으로 아주 잘 낸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공급량과 수요량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자, 주어진 가격 순에서 일정 기간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유량이라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자, 칠판 주기를 1000개 만들어, 많이 만들어, 적게 만들어, 기간에 따라 틀리죠. 그 다음에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항상 최대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수요에서 노린 건 뭡니까? 유효 수요를 물어봤죠. 유효 수요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라 그래요. 그래서 구매력을 갖춘 구매하려는 수량을 유효 수요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5번하고 7번이 굉장히 적중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급은 이론 2개, 계산 2개예요. 그럼 탄력성이 하나 나왔으면 균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균형이 여러분들 분수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분수가 나오면 보통 제가 2분의 1 정도면 그냥 0.5로 고치세요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약간 좀 편법을 쓴다면 2분의 1을 없애야 돼요. 그럼 양변의 2를 곱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A지역의 아파트 시장에 단기 공급 함수가 있다. 장기는 P=250이다. 수요 함수가 장단기 동일하게 Q 400-1이라면, 자, 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뀌는 거를 얘랑 세팅해서 같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수 이렇게 가셔도 되고, 하나인 걸 올려서 바뀌기 전과 바뀌기 후를 같게 해서 가격과 양을 풀면 되거든요. 장기. 그래서 자, 이건 제가 그 해설에 보시게 되면은 해설을 보도록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만 아니라 이제 해설이 가장 객관적인 우리 방문각 해설집이니까, 자, 뒤에 이제 모의고사 해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를 봤을 때, 자, 400-2분의 1P가 그대로 있는데 300에서 P=250이 바뀌었잖아요. 공급이. 그럼 같게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양변에 2를 곱하는 게 2를 없애주는 게 제일 빨라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얘를 2를 곱하게 되면 800이 되고, 얘가 그냥 P, 얘가 600이 되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면 P가 되고 빼앗으니까 200이 되니까 P=200이 되며,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면은 200의 반은 100이니까 400에서 100 빼면 300이 되겠죠. 여기 잡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변에 2를 곱해버려요. 그럼 얘는 800이 되고, 얘가 2가 P가 되고 2P 500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제가 P는 뭐라고 했어요? 합쳐지죠. 3P가 되고, 요건 숫자는 빠지거든요. 800에서 500. 그럼 300이 됩니다. 그럼 P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럼 P가 100이 되면 여기다 대입시키면 100에 50이니까 400에서 50, 3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가격은 200에서 100이니까 100 감소, 양은 300에서 350이니까 50 증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수용급은요, 보통은 4문제인데 한 문제를 더 바라본다면 9번까지 좀 가시는 게 좋아요. 자, 9번은 뭘 냈냐면,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와 하락시키는 요인을 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의 상승이라는 자체는, 자, 이거예요. 원래 균형이라는 자체가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자, 두 가지 케이스예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이 두 가지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돼요. 그죠? 자, 가볼게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 상승시킨다.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가격 올리는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 임금에 대한 하락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하락하겠고, 정상제잖아요.
그럼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인기가 떨어져서 가격 하락. 건설업체 수가 증가한다는 건 공급이 늘어나니까 흔해지니까 가격 하락.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 하락을 이루어지겠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4문제에서 5문제랑 그 다음에 경제론 파트는 경기변호까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파트예요. 자, 우리가 시장 파트랑 나온다면은 10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낸 건 아니지만 또 파트별로 우리 교수님들이 출제를 잘 하셨기 때문에 10번은 이제 도시공간 구조와 지대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대론은 매년 출제되진 않지만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공간 구조는 100%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100%. 무조건 뜹니다. 근데 지대이론은 나온 적이 있었고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 구조론과 지대론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파트를 전체를 본다면 11번은 이제 입지를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입지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컨버스도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지만 보통 올해는 네일리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그 효율적 시장을 찾는 거, 자, 이걸 또 기출을 돌려서 이제 냈죠. 거기까지가 이제 시장 파트입니다. 시장 파트는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지금 문제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적게 나오면 4문제죠. 근데 뭐 많게 나오면 뭐 한 5, 6문제까지 나올 수 있고 10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한 4문제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찾고 이제 틀린 걸 찾는데 일단은 3번이 정답이에요. 헤이그는 마찰 비용을 얘기해요. 교통비와 지대를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럼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마찰 비용은 감소한다고 하셔야 되죠. 자,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마찰 비용이 적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교통체계가 개선된다. 그러면 교통비가 줄어든다. 그럼 얘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교통이 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훨씬 우리가 쉽게 봅니다. 그래서 마찰 비용 안에 교통비가 있구나. 교통이 개선되면 교통비가 줄이니 마찰 비용도 줄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른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셨으면 단어를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젯은 항상 동심원이고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암기 방식이 다 교수님들보다 틀리지만 저는 중전저고통이라고 했죠. 중전저고통. 그래서 중전저고통스러워요. 중심이 이제 점이죠. 점이가 우리가 어때요? 중심 업무의 점이가 저소득 주거지역보다 더 가까이 입찰한다. 정확하죠. 이렇게 해서 보통 제가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이렇게 해서 또 암기하시니까 버젯스 동심 맞고요. 자, 부채가 나오면 부채 두고 제가 호잇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호잇입니다. 그러면서 연결시킬 게 부채선자. 교통축에 따라서 뻗어나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호이트의 도시공간 성장과 분화 주요 교통망 부채꼴 나왔으니까 확실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요즘 트렌드가 동심원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형이 그 다음 나왔으며 다액심이 나왔다라는 문제의 트렌드가 나와요. 자, 이게 요런 순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심원의 선형이 교통을 적용을 더 시킨 거고요. 교통축을 적용시켜서 플러스 계산한 거고, 얘네는 단액인데 다액이라는 해리수 얼마는 다액심이라는 걸로 최근에 이제 요걸로 이제 보완해서 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할게요. 제가 이렇게 했죠. 똥 싼다. 그러면 동심원 선형 다액심. 그럼 버젯스의 동심원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이론이 호이트 성형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기출문제에 만약에 다액심 이론에 호이트가 추가했다? 그럼 틀리겠죠. 이렇게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알론소는 제가 알론소를 어때요? 병든소를 최고가를 낙찰받았잖아요. 그래서 알른 거리잖아요. 그래서 알론소는 항상 최대라는 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지대 곡선을 연결한, 자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가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요렇게 된 거를 연결한 것을 포락선이라고 나왔거든요. 가장 높은 지대가 K포인트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인데, 자 어렵지 않아요? 마찰 비용은 교통비 플러스 지대다. 그러면 교통체계가 개선되면 교통비가 줄으니까 마찰 비용도 감소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자 11번은 대체로 저는 쉽게 출제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자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걸 틀리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학자의 이름이 누구 이론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등장했다. 이건 무조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어떻게 했죠? 크리스탈 그릇에 도다리를 깔아요. 자, 도다리라는 자체가 나오면 무조건 크리스탈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소를 안에 넣죠. 그래서 물을 해먹거든요. 우리가 도다리가 더 멀어야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달거리와 채소 요구치 나왔다. 그럼 무조건 크리스탈 그릇의 중심의 채소.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을 찍으셨어야 돼요. 이거 괜찮습니다, 문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확실히 나는 게 안에 있는 걸 틀리게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이론을 가야 돼요. 근데 이건 그 안에 이론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재화 도달거리와 최소요치 관계를 설명한 중심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러는 최소요치보다 재화 도달거리가 더 커야 중심지 기능을 성립할 수가 있고요. 이는 구획되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차수에 가진 재화 서비스 입지는 특정 장소에 군집되는 경향이다. 군집지는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공간상의 질서정은 매열된다고 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학자를 찾게 되니까. 그럼 도달거리가 또 나왔잖아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뭐냐? 이 범위를 얘기해요. 특정 재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의 최대 가겠다는 거리, 중심이 활동에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의 수요가 0이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자가 누구냐. 그래서 크리스탈 그릇에 도다리 깔고 채소를 중심에 넣었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5번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가셨으면 훨씬 여러분이 쉽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는 뭐 10번이 하고 11번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좀 어렵죠. 12번은 자, 전반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해놓으신 출제하신 교수님 해놓으신 거를 해놓긴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A까지에 대한 거리는 도도시 간의 전체 거리와 1 플러스 루트로 씌워서 B도시가 올라가고 인구 규모가 내려간다. 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이제 루트니까 5, 25니까 5, 10, 2분의 1. 그럼 요건 2분의 3이 되겠고, 자, 이건 1이 생략됐으니까 요건 내려가고 위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경계지점 나오면 무조건 컴버스, 큰 버스를 경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큰 버스 번호가 9443이에요. 4배가 큰 경우는 작은 도시를 3으로, 9배가 크면 작은 도시를 4로 나눈다는 계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9443으로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 시험 문제 무조건 4배 아니면 9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걸 나눠보시면 되거든요. 100 나누기 25, 100 나누기 25를 때리면 당연히 4배예요. 그러면 A가 4배 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가 1배수죠. 그럼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9443, 9배면 작은 쪽을 4, 4배는 3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면 4 아니면 3이니까 숫자가 크면 4, 숫자가 작으면 3, 4배니까 3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 원리는 뭐냐면, 자, 컨버스는 여기 1로 놓고 여기 루트 4라고 놔요. 그래서 1대 2로 놓거든요. 그래서 1배수, 2배수예요. 그러면 30kg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3으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kg가 되죠. 30에서 10kg 빼니까 여기가 20이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kg가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가 4배고 1배수라면 정확하게 30에서 15보다는 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상 20하고 25를 찍는데 4하고 3을 나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9배는 4가 나오냐.
자, 요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9고 얘가 1이면 컨버스는 여기다 1대 루트 9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아 그렇구나. 4배다? 그럼 4하고 3 중에서 3이 기억하시죠. 그럼 4분 나누니까 여기가 10km니까 30에서 10회면 20km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해놓은 거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는 무조건 4배나 9배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는 공인중개사 2문제, 그 다음에 평가에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네일리다. 허프가 작년에 떴거든요. 네일리 출제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일리를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전년도와 금년도를 나눠서 했어요. 그게 아마 적중될 거라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은 가성비가 괜찮죠. 자, 우리가 할당률 쪽보다는 우리가 그 해설집을 보게 되면 약성, 중강성, 강성이 있어요. 그럼 약성은 과거까지, 중강성은 현재까지, 강성은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다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과인 획득 가능으로 해설이 있는데요. 약성은 과거는 초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언제나 현재와 미래만 얻을 수 있고요. 중강성은 어떻게 돼요? 미래로만 초과는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성은 언제든지 다 초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푸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대입시켜 볼까요? 여기서 다음 세 가지 효율적 A, B, C에 대해서 유형과 관련된 것이다. 가장 해당되는 내용을 안에 넣어라. 자, 그러면 자, 기억은 현재로 초과는 얻을 수 있다. 니은은 공표되지 않는 미래입니다. 미래로 초과는 얻을 수 있다. 자, 어떠한 정보도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건 무조건 강성이에요. 그러면 D는 무조건 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디귿이 있는 쪽이 무조건 정답이 되죠. 얘는. 그 다음에 천천히 간다면 4번이 정답이겠죠. 자, 약성 혈족 시장은 과거는 안 돼요. 근데 현재나 미래는 되기 때문에 기억린이 들어갈 것이고, 중강성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 안 돼. 미래만 돼. 그러면 니은만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강성은 다 어떠한 경우도 초과는 얻을 수 없으니까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해서 약간 변형해서 놓으신 건데 아주 잘냈다고 좀 봐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파트는 4-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해당하지 않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에 현행 법제도상 우리나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2문제 뜬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가시죠. 이건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팁 해서는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폐지된 T초소가 공토가 됐어요. 그럼 T초소라는 자체는 이제 보초소는 초소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고 공토가 되는데, 자, T가 TDR 개발권 양도 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T초소가 공토로 됐다. 자, 제가 작년에 공안지세를 찍었어요. 왜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종합토지세도 보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없습니다. 종합토지세가 폐지됐거든요. 다음 문제,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없어요. 재건축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아신다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죠? 그럼 얘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요. 폐지된 T초소 공토로 됐다. 재개발은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만 있다라고 한다면 14번하고 17번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17번을 보시면 잠다 주의하실 게 있어요. 먼저 하겠습니다.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없다 그랬습니다. 재건축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낸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얘예요. 자, 재건축이며 시행되는 거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종합부동산세에다가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얘 또. 자, 아까 종합토지세는 분명히 폐지됐어.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내셨어요. 14하고 17은 진짜 환상적인 콤비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맞히시면 두 문제는 확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문제는 아주 쉽게 냈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조세라는 자체가 세법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도 같이 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 집어넣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을 찾아라 했죠. 자, 2번인데 양도소득세를 준가요? 그럼 우리가 이 동교로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교로가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물량이 꽁꽁 얼어붙어요. 그럼 갑자기 공급 물량이 확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이 매각을 미룬단 말이야. 그럼 동교로가라는 거는 부동산 보유 기간을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걸 고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었어요. 조세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세금 부과의 결과로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가 초래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립성을 지키는 거는 조세가 시장의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조세의 기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따라 탄력성에 따라서 그 전가되는 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요걸 보시게 되면요. 자, 국세하고 지방세.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학계론이나 감정평가 학계론이나 지방세는 딱 세 가지만 떴어요. 자, 기억하세요. 지방세는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등록면허세만 나왔습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지방 가서 갑돌이가 취재했어. 취재해서 등록했어. 그럼 국세를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재산세가 지방세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 그 다음에 취득, 보유, 처분에 내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거 하고 요 두 가지만 보면 우리 학교는 끝나는 거야. 조세는. 그래서 취득 때 내는 게 어마어마해. 보유가 딱 두 가지만 있어. 누구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란 말이에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처분에 내는 게 딱 하나야. 누구? 양도소득세. 자, 그러면 당연히 얘 하나만 외우고 얘 두 개가 보유고 나머지가 취득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은 국세. 자, 어떻습니까?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은 국세며 둘 다 보유세라는 거 맞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라는 자체가 작년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20청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법 문제랑 이론을 내니까 15의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솔직히 말해서 극상이에요. 자, 이게 해설집에서 이제 실전에서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설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주택법에 나와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그래서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않을 수도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냥 이거는 제가 답만 보겠습니다.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다루는 건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보다 더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깊숙하게 이거는 난이도가 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난이도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버리는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주택법 규정상 분양가 상한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많이 나와요. 다른 항목도 들어가는데 이 4번은 우리가 공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4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문제가 17번의 정답은 이건 1번이라고 제가 했죠. 보시고요. 18번으로 가게 되면은 자, DTI와 DSR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을 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라는 거는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그래서 40%가 DTI다. 그러면 1억이 연봉이면 4천만 원만큼 네가 상환할 수 있는 어떤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천에다가 저당상수 나오면 4억이 되거든요. 근데 DSR은 달라요. 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금융부채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DSR하고 DTR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DSR 규제가 또 심화한다는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 해설 정확하게 아까 제가 다음 페이지 넘겼던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DSR이다.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DTI는 그냥 우리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인데 얘는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것이다.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다. 이렇게 고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맞아요, 여러분들.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변동은 어때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잖아요. 변동은. 그럼 금융기관의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의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전가시키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총이자액이 원금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원금이 처음에 제일 많이 내요. 그다음에 원리금 체증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이 가장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원금이 많이 내지만 나중에 납부할 금액은 원리금이 총이자가 원금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뒤에서 아마 금융 파트에 또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얘기해 드리겠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보신다면 원금, 원리금, 체증식인데 남아있는 건 체증식이 제일 많거든요. 원리금, 원금이라면 원리금이 납부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총 이자 지급이 원금보다 높다는 거는 이따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LTV라는 거는 담보인정 비율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을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고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일반적으로 고정이 변동보다 높죠. 고정이 이제 그 은행이 대출자가 인프레를 가산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가 9%면 얘가 8%다. 그래서 9가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거는 정답이 어때요?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19번은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19번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순영가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왔던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로 싹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가볼게요. 일단 여기서 순영가라는 건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성 지수는 사람은 입이 올라가고 밑으로 나오니까 입을 출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기출 문제를 돌려내신 거니까 0년 차의 초기 투자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돼요. 자 그래서 단위는 10,000원이죠. 그럼 1년 차에서 7년 차까지인데 자 우리가 만약에 7년 차까지가 똑같다면 그냥 120으로 연금으로 땡기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금액이 다릅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여기다가 120을 빼면 돼요. 그러면은 1420에서 마이너스 120을 빼면 1300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항상 이틀로 가는데 요게 연금이니까 연금을 땡겨요. 연금 현재 가치로 3.5를 땡기고 그 다음에 요건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로 땡겨버리거든요. 0.6입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G트를 누르면 더해지거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설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120 곱하기 3.5 120 곱하기 3.5는 420 그 다음에 1300 곱하기 0.6은 780 GT를 누르게 되면 1200이 뜨잖아요. 그죠? 그럼 원래는 우리가 순영가는 1200에서 100을 빼면 1000을 빼면 200이 우리가 순영가가 돼요. 근데 여기서 수익성 지수로 바꿔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입이 올라가고 출이 내려가니까 1200을 1000원 하면 1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순영가로 우리가 2번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성 지수까지는 우리가 낼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계산인데, 자, 이게 이제 옳은 것을 이제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일단 여러분이 공부가 되신 분들은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연연사에 가서 연미육 드세요. 연연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거기 앞에 맛있고 연한 고기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다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한번 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 계산에 옳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10년 후에 10억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미래 금액이죠. 이거를 매입하고자 매년 적립한다? 그럼 전체 금액을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금액을 쪼개서 적립금을 근거하는 것은 이건 감침교수입니다. 감침교수. 많이 했던 거죠. 감침교수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현재 3억이라는 자체는 일시불이잖아요. 이거를 언제로 땡긴대요? 5년 후로 이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감침교수가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일시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다. 이렇게 가져가셨어야 되고, 자, 요게 이제 연연사에 가서 연미육 두세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구할 때는 이 원리금이라는 연금을 땡겨서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상한 저당 잔금은 이 연금을 땡겨요.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걸 우리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두 가지가 어려워요. 다시 고쳐드릴게요. 해설집을 보시게 되면은 1번은 저당상수가 아니라 감침계수. 자, 2번은 감침계수가 아니라 일시금의 미래가치계수. 그 다음에 5번은 잔금은 연금을 땡기거든요. 일시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거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계수끼리 곱해서 어떤 게 계수가 나오느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연연사에 가서 연미육 드세요. 자, 이거죠. 그러면, 자, 얘랑 얘랑 역수, 얘랑 얘랑 역수, 얘랑 여러, 일시불이끼리 역수고, 제가, 내가 감기 걸렸다.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와 감침계수, 현저하게 걸렸다. 연금 현가계수 저당상수가 역수거든요. 그럼 얘가 4니까 4분의 1이고 얘가 6이니까 6분의 1이죠. 서로 곱하면 1이 된다는 것도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저당상수는 4글자니까 4분의 1로 암기하세요. 감침계수는 6글자니까 6분의 1로 암기하세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것도 이 저자분이 내셨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미래가치가 훨씬 미래로 받으니까 숫자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수로 바뀌면 반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보다 6분의 1, 4분의 1이 더 크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로 비교했을 때 지금 6과 4를 돌리잖아요. 미래 가치는 위에 게 숫자가 높아요. 4분의 6으로 가시면 되고, 이건 6분의 4로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알면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죠. 자, 그러면은 3번이 틀었어요. 자, 할게요. 기출문제를 돌려주는 건데, 연연사예요. 그러면 4라는 숫자와 곱하기 어떤 숫자를 곱하게 되면 연미가 나온다는 거죠. 6이 나오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는 약분이 되려면 4분의 6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죠?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제가 6분의 4라고 그랬잖아요. 임의적으로. 동영상을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4분의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분의 6. 그래서 이건 일시금의 미래가치 계수로 고치라는 거 이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제가 해설한 게 아니라 이 출제하신 분이 해설을 해줬죠.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일시금의 미래가치 계수로 가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아까 제가 저당상수는 임의적으로 4분의 1. 그죠? 4글자니까. 이건 6분의 1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그냥 계수로 입장에서는 6이 더 4보다는 미래 받으니까 크잖아요. 숫자가. 근데 이걸 분수로 바꾸면 달라지죠. 저당상수가 더 4분의 1이 더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가보자. 감침계수는 6분의 1로 잡아보세요. 임의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로 잡죠. 그럼 당연히 피자를 6분의 1 드릴까요? 4분의 1 드릴까요? 그럼 4분의 1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난이도 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어서 감침계수의 값보단 저당상수 6분의 1보다 4분의 1이 더 크다는 자체를 아시려면 요 박스에 대한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연연사, 연미 6,
그러면 4는 뭐를 곱해야 6이 되느냐? 그럼 4분의 6이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겠죠. 이렇게 다시요. 자, 1번은 저당산수를 감침계수, 2번은 감침계수를 일시금의 미래가치계수, 3번은 일시금의 현재가치계수를 일시금의 미래가치계수, 그 다음에 5번은 일시금의 현재가치가 아니라 연금을 땡기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이렇게 보셔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난이도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성향이 3번이 4번인데 이렇게 제가 좀 편법으로 한번 거쳐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한 타임 끝나고 또 한 타임은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 자, 우리 20번까지 풀었죠. 2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로는 여러분들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1고에서. 근데 여기서 아까 요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요건 기출이고 우리 교수님이 출제하신 분이 4번을 이제 내신 건데, 아까 요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요걸 한번 응용하시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3, 4번에서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암기 기법으로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인데요. 자, 이렇게 할게요. 항상 그 단어를 찾으시는데요. 여러분들 기회비용이 나오거나 최소가 나오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요구르트 비용 올려주소. 요구르트 비용 올려주소. 그래서 요구르트 그 분이, 판매하신 분이 요구르트 비용 올려서 월급을 좀 올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항상 최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기대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요구. 자, 기대보다 요구라는 건 뭐냐면, 투자자가 위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가 20이고 내가 10이면 10을 포기한 어떤 그 수익에 대한 기회의 비용을 생이 돼요. 그래서 약속, 비용 나오면 무조건 요구 수익률 가세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 무조건 최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현실을 거꾸로 하시면 실현이죠. 이건 실현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가 아니라 실현이다. 이런 단어로 좀 찾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투자가 이루어진 후 현실적으로 달성되는 1년 후가 되겠고요. 기대와 예상은 똑같은 동일어예요. 그럼 여기서는 기대와 요구를 갖고 따지죠. 그래서 키 큰 여자, 기대는 크고 요구는 작아야 된다. 예상 수익이 아니라 요구 수익이 들어가야 돼요.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자, 요구 수익률에는 무위험률이라는 그 정기예금 이자나 국공채에 대한 시장 금리와 영향을 주는 무위험률이 있어요. 그럼 시장 이자가 상승하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거든요. 커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죠. 자, 1번 기대를 요구, 3번 기대를 실현, 4번 예상을 요구.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5번은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글씨로 이제 찾아내는 거 우리가 수법을 이제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씨로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그 글씨로 이제 찾아내는 거로 이제 들어가 본다면 가보죠. 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3번은 어떤 게 테마냐? 포트폴리오예요. 자, 포트폴리오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틀린 건 뭐냐면, 가중평균은 수익이거든요. 위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위험보다는 수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나타낼 때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자산의 수익을 가중평균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하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전선이거든요.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하는데, 동일한 위험에선 수익을 최소? 아니죠. 최대죠. 최대입니다. 최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집합을 말한다. 자, 간단하게 그린다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가 수익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면, 자, 이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하거든요. 그럼 동일한 위험에서 가장 최대할 수 있는, 그 수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였냐? 자, 포트폴리오 위험은
총위험은 우리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줄일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면 전체 위험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위험도 변해서 같이 감소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자 보세요. 요게 그린 게 아까 효율적 프론티어가 전선이거든요.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게 되면은 두 점이 생기잖아요. 그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으로 하셨어야죠.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상관계수가 1일 때만 분산 효과가 없어요. 그럼 1보다 작다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은 분산 효과가 있다. 자, 고쳐드리죠. 일단은 해설을 보시게 되면은 요 22번에 1번은 위험을 다 수익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은 가중평균한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하고 가중평균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이라고 하셔야 되죠. 수익을 가중평균한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최소가 아니라 수익은 최대. 3번은 비체계적 위험이 줄이면 전체 위험도 감소한다. 4번은 교차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2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론에서 투자 분석 기법에서 이제 그 하나씩 그게 틀린 거를 잡아내시는데, 자, 옳은 겁니다. 투자 분석 기법. 자, 우리가 이 순영가법에서의 재투자율은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킨집 가서 아줌마 순살만 주세요. 순살이요. 그럼 순영가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나와줘야 돼요. 재투자 요구 수익률로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현금유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율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맞거든요. 같게 하는 율.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이 난이도 어렵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총소득과 순소득이 있어요. 총소득과 순소득이 있으면은 당연히 위에 있는 소득이 크죠. 얘가 5원이면 3원을 빼면 2원이잖아요. 원은 빼고요. 그럼 총소득 승수라는 것은, 자, 승수법은 항상 투자액이 올라갑니다. 그럼 총수는 우리가 항상 총투자액이 올라가거든요. 총투자액을 앞에 소득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5원하고 2원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우리 총소득이 내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총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세요. 소득은 큰 게 좋잖아요. 근데 이 승수라는 순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큰 금액이 회수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5원이면 얘가 2년 걸리고 얘가 10원을 2원씩 회수하면 5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승수가 더 크다는 거죠. 나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소득 값이 총소득보다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는 현가 내부 지수만 들어가야 돼요. 내부 지수. 근데 여기에 평균이율법에 평가 내부 지수가 없으면 무조건 날리십니다. 얘는 고려 안 해요. 그 다음에 자, 이 내부라는 건 여러분들 항상 요 내부는 기대와 유사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키 큰 여자, 기대는 크고 요거는 작아. 그럼 학계론에서 무조건 요거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지만 투자안을 선택하죠. 자, 그래서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23번에 1번 기대는 요구로, 3번 작다가 아니라 크다, 4번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번 요구와 내부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4번은 잠깐 제가 본다면 잘 출제는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가 2년까지 나온 경우는 보통 없었거든요. 아까 그 앞에서 왜 그 6년짜리가 한번 나온 거 위론, 거의 다 1년짜리인데 2년짜리 나오면 우리가 2승을 하면 돼요. 우리가 1+R에 그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에 A, B가 있다. 모든 사업 기간은 2년이다. 자, 그러면 사업 초기에 1월 1일 날은 초기 현금 지출만 하고 사업 말기 2년 후에 유입이 있더라. 자, 할인율이 연 10%라는 것, 이건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익성 지수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합쳐야 돼요. 이 금액을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해설집에 보시게 되면 합쳐 4천, 1000 합쳐 5000이죠. 6050, 1450 이 합쳐 6050. 그 다음에 1452 합쳐. 그럼 7502원, 우리가 7502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얘는 할인해요.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의 N승이 2승이잖아요. 자, 10%잖아요. 0.1. 그럼 우리가 1.1을 두 번 곱하면 1.21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1.21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정보의 시한가치 때 빼고 안 된 확률과 나누는 거에 요구 수익률이 10%면 1.1, 20%는 1.2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2년짜리가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은 1승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냐면 750이 나와서 나누기 1.21 한다는 건 1.1을 두 번 곱하니까 2에 가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3년이나 4년, 5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1년짜리를 한 다음에 는 치면 1년, 두 번 치면 2년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7502를 나누기 1.21 하셔도 되고 6200. 그 다음에 7502 나누기 1.1을 는 치시고 는 한 번 더 치면 우리가 1년을 또 해주시거든요. 그럼 3년이면 는 한 번 더 치고 4년이면 는 한 번, 괜찮아.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1년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2년 1.2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200이 나와. 그럼 수익성 지수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은 항상 입이 올라가고 밑으로 나오지. 그럼 입을 출로 나눈다는 게 중요해요. 현금의 유배 평가에 6200을 자 우리가 합친 5000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럼 6200 나누기 5000을 때리면 1.24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가셔서 수익성 지수를 이제 우리 기출문제 돌려내신 거예요. 근데 좋긴 좋은데 이렇게 나온 적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게 25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25번 하고요. 25번 하고 그 다음에 매자닌 금융이라는 우리가 이 매자닌 금융이라는 28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저자분이 내신 그러니까 저자라기보다는 이제 여기 기출 이 부분을 기출한 우리 교수님이 내신 게 25하고 28이 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고 두 문제의 테마 강의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매자닌 금융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자닌은 제가 이 전신주에 매달린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전신주에 매달린. 그래서 매자닌 금융은 딱 세 개가 떴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갑니다. 여기서 매자닌을 찾으라. 일단 28번 먼저 갈게요.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 전신주, 전이 전환사채예요. 전신주에 매달린 전환사채가 있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후순위 대출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후순위 대출. 그 내용들은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그냥 빠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선주라는 것도 우리 교수님들이 다 추천해요. 그러면 전신주에 매달렸어요. 매달려서 제가 119를 기다렸더니 119 왔어요. 그래서 우후 이렇게 가요. 그러면 전신주에 매달렸어. 전신주에 매달려서 후순위 대출. 요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문제 딱 매자닌은 세 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그래서 엄청나게 가성비가 좋아요. 그럼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교수님, 그럼 지분금융은 어떻게 외워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신공조립헌을 암기하세요. 신공조립헌. 자, 보통주라는 것도 떴어요. 보통주는 일반 주식을 얘기하거든요. 신공조립헌. 그래서 C는 신디케이트, 투자자를 모집해서 신디케이트라는 회사가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자, 우리가 주식을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 공모에 의한 증자가 되고요. 조인트 벤처도 자, 이 금융기관이 벤처의 개발 사업에 조인했고요. 지분으로.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렇게 해서 가로치고 영어 리츠. 펀드, 보통주가 일반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6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 부채금융은 우리가 되게 많이 나왔지만 글씨로 볼게요. 채자가 빌릴 채자. 그럼 시험 문제 제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은행에서 저당 잡으면 담보네. 담보. 그 다음에 영어로 A 있고 앞에 M 있으면 다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시험 문제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독립된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얘만 좀 주의 있게 보십니다. 회사채 발행. 사채니까 회사채니까 이것도 부채금융에 들어간다. 회사채 발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자닝이 가성비가 좋아. 3개 나왔으니까. 자, 가보자. 그러면은 주택 상한 사채가 들어갔어. 이건 부채금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주는 일반 주식이니까 지분금융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봐요. 그러면 교수님 아까 25번 한번 가볼까? 자, 25번 가요. 자, 25번 가시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지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아까 신공조립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신공조립펀 요거죠. 그래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펀드 요게 지분금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영어로 A 들어가거나 담보 있으면 이건 부채예요.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으로 고치세요. 자, 얘는 담보신탁이야.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형식적 소유권이라면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 수익증권의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니까 담보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항상 담보로 고쳐라. 그럼 이것도 부채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지분이다. 가성비 좋습니다. 두 문제 맞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번이에요. 26번은 저는 추천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 입지 개수가 6개인가 구하라고 나왔거든요. 이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이 문제는 일단 다른 문제를 풀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특히 물론 다시 입지 개수를 낼 수 있지만 올해는 입지 개수가 약간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각 지역별로 들어갑니다.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해설집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계산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론적인 걸 더 강의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이 X산업의 입지 개수의 A 지역을 한번 볼게요. 자, A 지역은 자,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돼요. A 지역은 자, 전국이 내려가고 A 지역이 올라가요. X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잡습니다. 자, 전국이 250에서 100이에요. X산업의 전체에서 그 특성산업. 그러면 고용자 수가 150인데 얘가 50이거든요. 그래서 150을 50으로 올리는 게 A 지역의 입지 개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 가시면은 얘가 나누는 게 나오고 얘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외항끼리 곱하고 내가 나누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곱해볼까요? 50 곱하기 250 나누기 100 나누기 150을 때리면 0.833이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또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해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나중에 꼭 하십시오. 그래서 X산업은 0.83의 A 지역이 되고 자, 이건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6개니까 다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꼭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0.95,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25, 1.07, 0.63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LQ가 1보다 크면 기반이고요. LQ가 1보다 작으면 비기반이에요. 이걸 낸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에요. A 지역이 기반 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니? 자, A에서는 Z밖에 없잖아. 얘 아니란 말이지.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A 지역의 Z 산업의 입지 개수는 얼마니? 자, A 지역의 Z는 1.25죠. 그 다음에 B 지역의 기반 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의 개수는 몇 개니? 1보다 큰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X산업의 A지역보다는 B지역에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X산업이 어떻게 됩니까? A지역보다는 B지역이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1.25니까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B지역의 Z산업은 기반산업 역할을 하지 못한다. B지역의 Z산업은 0.63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냥 아까 제가 요거 풀 수 있는 것만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외항끼리 곱하 내항은 나눈다 해서 요거는 그냥 Z산업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하나씩 다 구하게 되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집중해서 제가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해설집에 나와 있으니까 1번만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작년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6개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문제를 풀고 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다는 것만 가져가시고요. 다른 거에 좀 해설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27번이죠. 그래서 자,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X에 대한 A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150, 50 올라가고 250, 100이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B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100에 50 올라가고 250에 그 다음에 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항끼리 곱하 내항은 나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27번을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올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나왔으면 이제 원금 구하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항상 원금이 먼저요. 원금을 구하고 이자 구하고 원리금 구하거든요. 근데 얘가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냥 사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대출금리를 물어봤다는 게 우리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와 사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얼마냐?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원금은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해요? 4억에다가 20년을 나누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2천만 원보다 이제 원리금이 사회차에 더 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자율을 대출금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대출금리를. 그러면 여기서 1회차가 3,600만 원이 원리금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원리금이 3,600만 원이라면 자, 우리가 원금을 구한 게 2천이었잖아요. 빼기 2천만 원. 그럼 첫 해의 이자를 알 수 있죠. 첫 해의 이자는 1회차의 이자는 얼마야? 우리가 1,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600만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우리가 대출이 4억이란 말이에요. 4억에서 자, 곱하기 몇 퍼를 했는데 1,600만 원이 나오느냐 요거거든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1,600만 원 나누기 4억을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4억. 그럼 0.04니까 4%가 정답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자가 남원이에요. 그래서 이자 안 갚은 사람이 남원이에요. 이렇게 했죠. 자, 그럼 해설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이자율을 구했으면 끝나는 거야.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요 이자를 구한다는 거는 자, 이자가 남원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남은 기간. 자, 곱하기 원금. 곱하기 이자율 때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자율은 지금 우리가 4%라는 걸 구했잖아. 그러면은 전체가 20년에서 전년차까지를 빼요. 3년을. 그럼 남아있는 회차는 17년이 나왔거든요. 그럼 17년에다가 원금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그럼 만 원 단위니까 그냥 2천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를 눌러보는 거죠. 가볼까요? 자, 17 곱하기 2천만 원은 곱하기 몇 퍼? 4%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1,360만 원이 뜨죠. 그럼 1,360만 원이 이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2천만 원과 더하면 3,36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자가 남원이에요. 남원이. 그래서 제가 이제 남원 추업탕 갔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았어. 그래서 이자가 남은 기간 원금 이자율 이거 곱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자를 구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게 나오는데 처음에 나왔던 게 대출금리를 나왔다는 게 좀 획기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기출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 되겠고, 그래서 금리는 4%고 4회차에 상환한 원리금은 3,360이다. 그렇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입니다. 자, 29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모기지에 대한 걸 냈는데 들어가보죠. 28번 우리가 했죠. 3개. 전신주에 매달려 우후. 3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에 모기지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죠. 자, MBB는 채권형 맞아요. MPTS가 지분형이면 MBB는 발행기간에 다 가져가는 거니까 채권형이죠. 자, MPTB는 우리가 원투저발로 암기하셨어요.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에 대한 조기 상환은 투자자가 지겠죠. 그래서 증권 투자가 부담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행기간이 들어가면 B가 들어가면 다 발행기간이니까 발행기간이 주고 투자자가 T고 얘가 B면 혼합형이잖아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MBB는 콜방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한다. 이게 이 발행자가 조기 상환에 대해서 그 콜을 불리게 되면 투자가 방어하는 콜방어예요. 그래서 자, 일단 콜방어가 가능한 거는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콜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셔야 되죠. 조기상환 방어권 세 글자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CMO도 가능한데 장기 투자자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CMO는 콜방어, 장기 투자자 콜방어. 자, CMO는 다계층 채권이에요. 상환 우선순위와 만기가 다르죠. 다수의 트렌치로 구조되어 있다. 자, 우리나라의 모기지 유동화 중개기간은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가 아니라 한국 주택 금융공사입니다. 금융공사. 그래서 우리가 HF라고 하죠. 이건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히셨어야 돼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고 앞쪽에서 이제 제가 대출 상환 방식을 뒤에서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연결시켜야 되니까 앞에 문제. 그래서 앞에 문제가 18번 문제 이제 2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랑 연결시켜 드리겠다고 해서 같이 한번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1번.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것다 옳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들어가 보죠. 원금 균등이에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시험장 가서 이렇게 보세요. 원금이 균등하거든요. 원금. 그러면 초기에는 이자가 제일 많죠. 상환이 안 됐으니까. 초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줍니다. 그러면은 매기 상환 원리금 융자에게 저당 상수를 곱하여 상정한다. 자, 그럼 저당 상수를 곱하여 상정하는 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죠. 그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금 균등은 매기 상환한 원리금이 전체가 원리금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감소하겠죠. 감소. 그다음에 점증식이라는 것은 처음에 적게 내고 점점 이제 많이 내야 되니까 장래 소득이 줄어들 게 아니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한테 유리하고요. 자, 지금 제가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한번 보세요. 만기 시상관까지 좀 이렇게 우리가 암기 기법인데, 자, 갑니다. 초기하고 후기를 잡아요. 요게 원리금입니다. 원리금이고 요게 잔금이거든요. 그럼 항상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중요한, 요건 이제 잔금이라는 거 약간 편법을 이용한 겁니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중간에 와요. 그래서 똑같이 상환하고요. 체증식은 일로 오죠. 체증식을 우리가 점증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 것에 해당되는 원금이 초기에 제일 많죠. 원금 균등이 초기에 상환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1억에 10년에 10% 저당 상수가 16%다 했을 때, 자, 항상 저당 상수를 이용하는 게 원리금 균등이죠. 그래서 얘가 1600이다 이렇게 했었고요. 얘가 이제 처음에는 이자도 못 갚고 초기에 제일 낮기 때문에 600이다. 얘가 처음에 제일 많다 그랬죠. 초기에 대한 금액이 원원체로 가요.
근데 잔금은 달라요. 남아있는 금액은 체증식 상한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아요. 점증식이죠. 앞에서. 그래서 점증식이라는 체증식이 남아있는 금액이 많다는 건 납부할 총 이자가 많습니다. 은행에다 바친 금액이 크죠. 얘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원리금 균등이죠. 원리금 균등이고, 자, 원금 균등이 제일 잔액이 적게 남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만기일시라는 게 있어요. 자, 만기일시 상한은 이자 수익이 제일 높다 그랬죠. 제가 그 은행이 쇠고기 회식하는 거죠. 이자 수익이 제일 높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억에 5년에 연 10%다. 그러면 1억씩 상환되는 금액이 안 줄어요. 이자만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억에 1,000만 원씩을 5번을 내서 1억 5천을 이자를 다 내버리는 거죠. 그때 얘가 이자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해소하는 건 누가 제일 빨리? 원원체로서 이제 제일 빨리 해소하는데, 원금은 2글자, 얘는 3글자, 체증 3글자, 4글자니까 얘가 회수기한이 제일 길고 회수기한이 제일 짧다로 가세요. 그래서 원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앞쪽에서 점증식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총 이자가 납부가 컸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만기일시가 4글자잖아요. 그러면 2글자보다 이자 수익이 높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만기일시는 원금보다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 만기일시는 상환되는 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많이 는다는 거죠. 글씨로. 그 다음에 평균 회수 기간입니다. 이게 좀 어렵죠. 아까 제가 원체잖아요. 원금 2글자, 원리금, 점증식 3글자인데 점증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더 길다. 그래서 점증이 원리금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이 길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쳐드릴게요. 자, 30번의 1번은 원금을 원리금으로. 그 다음에 2번은 증가를 감소로. 3번은 점증식이 원리금보다 가중평균 회수기간이 길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고치시고요.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31번은 좀 쉽게 내셨더라고요. 쉽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 문제보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 방식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빌드가 준공이에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소유권을 정부한테 이전하고 오퍼레이트 운영합니다. 그럼 얘는 BTO니까 A로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건설이 빌드고요. 임대가 리스죠. 그 다음에 이걸 국가한테 나중에 이전하니까 BLT. 그래서 기억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준공하고,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수익을 가진다는 거는 자기가 보유하면서 오퍼레이트 운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BOT가 됩니다. BOT. 그럼 BOT가 되는 건 B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A, 니은은 ABCD, 그 다음에 디귿은 B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다. 그래서 평범하게 좀 내신 것 같아요. 그건 쉽게 맞췄고요. 그럼 32번 가겠습니다. 자, 마케팅도 뭐 교수님 마케팅이 2문제까지 나와요? 2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케팅은 좀 쉽게 내셨더라고요. 틀린 거는, 자, 일단은 여러분들 1번은 맞아요. 우리가 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수요자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케팅은 매도자에서 매수자 중으로 간다. 그래서 항상 시장 점유가 우리가 시장 점유가 공급자면 고객 점유가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매도자, 매수자로 간다. 맞고요. 마케팅 기조성이 더욱 강조되고. 자, 우리가 항상 STP는 세표차로 암기하세요.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 맞게 들어갔네요. 경쟁사의 가격과 유사하게 가는 건 시가 전략입니다. 맞고요. 자, 세분화는 무조건 수요자를, 사람을 나누는 게 들어가요. 구매자를 세분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들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아이다가 나오면 고객이에요. 그래서 고객은 아이다.
이렇게 암기했죠. 그래서 고객은 아이와 같이 행동한다. 틀린 걸 얘기했죠. 그래서 고객 점유고, 자, 이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판매 욕구가 아니라 수요자의 구매 심리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다. 아마 쉽게 맞추셨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번도 마케팅인데, 그건 일단 33번을 풀고요. 들어갑니다. 자, 틀린 거를 이제 본다면, 일단 여러분들 민감도가 나오면 우리가 변화라는 게 떠야 돼요. 민변. 그래서 민변으로 흡수되는 추세다. 흡수는 우리가 추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경쟁력이 나왔거나 분양이나 매매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제가 매매 나오면 시장성이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성.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민감도는 변화가 떠야 되지. 특정 부동산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양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시장성이다. 자, 일단 1번은 비용 위험을 얘기해요.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프라가 개발 기간 연장되면 비용이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비용 위험을 얘기하고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다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사업이 위험성이 높아지죠. 자, 공사비 분양금 지금 뭐예요? 공사비를 분양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공사를 발주해서 소유자가. 토지 신탁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면 신탁회사가 개발 자금을 조달하거든요. 정확합니다. 정답은 5번이다. 이것도 무난하게 난이도는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4번 마케팅을 또 내셨습니다.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는 1번을 추천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냐면 포지션과 차별화와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마차 위치가 어디 있어요? 포차 위치. 자, 요게 딱 들어가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차별성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차별성이니까 차별화가 되겠죠. 고객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한다. 그래서 포차 위치, 포지션, 차별성, 위치가 들어가면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자, 2번을 노린 게 자, 이렇게 이제 암기해서 좋거든요. 우리가 공급자 측면의 전략은 시장 점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의 전략 차원은 이건 고객 점유예요. 그래서 제가 제 공시법 교수님이 이제 후배님이신데 저쪽에서 특강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공시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공시수고 그러면 자, 이건 무조건 공급자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공시였잖아요. 시장 점유는 공급자의 측면이에요.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점유율을 높인다는 건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를 공급자, 그 다음에 소비자를 구분한다. 요거는 시장 세분화가 되겠죠. 표적 시장은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분화된 시장에서 수요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타겟 마켓이 아니라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가 맞겠죠.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입소문 내는 게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블로그에 입소문을 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 입소문 나오는 건 입으로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은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그래서 입소문은 바이러스다. 그래서 바이럴 마케팅 고치시고, 자, 이것도 기출이에요. 자,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해서 주택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으면 저가로 가는 거죠. 잘 내셨어요. 다 기출을 돌려내셨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고 포차 위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수요자를 공급자, 공시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소비자를 구분한다. 표적시장이 아니라 표적시장 설정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 전략. 그 다음에 입소문 나오면 바이럴 마케팅. 신축 가격은 동일 자재를 가격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이 낮으면 저가.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35번서부터 보는데 제가 안 냈지만 지금 잘 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적중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 공시는 무조건 6문제가 뜨는데요. 감정평가. 가격 공시 40번 문제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40번이나 39에 가격 공시를 내요. 무조건 100%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올해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에 대한 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월 달에는 간평을 아예 그냥 이렇게 딱 찍어서 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 2개, 가격 공시 하나,
그러면 우리가 교수님 그럼 어떻게 세 문제는 뭐가 나올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와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특히 올해는 이 동의수급권이라는 게 뜹니다. 동의수급권이라는 자체 감정평가 시험제 4월 달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미치지 않는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좀 주의 있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론이 떠요. 원가법 아니면 수익환원법이 이론이 뜹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5에서 40번까지는 굉장히 적중되는 문제들이다. 제가 내진 않았지만 잘 내셨다고 봅니다. 자, 35번 가겠습니다.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매년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역 분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자, 디귿은 요거부터 가야 돼요. 우리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 있어요.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고요.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인근 지역은 개별륜이 아니라 지역륜을 공유한다는데 그걸 갖고 노린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 속하지 않아? 그러면 인근은 무조건 지우셔야죠.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있는데 굳이 개별 분석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역 분석만 암기하자. 그래서 거지가 많은 나라는 미개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이에요. 거지가 많은 나라는 미개하다. 미시적이거든요. 그래서 전부가 안 되겠다. 거지가 많은 곳이 어딘지 표적수사를 가라. 그래서 우리가 표적수 경부선이거든요. 표적수 경부선. 자, 이걸 대입시키면 돼요. 자, 갈까요? 자, 표는 표준적 이용이에요. 자, 이런 적합의 원칙과 관련되죠. 수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 자, 경제적 단가가 들어가야 돼요. 부동성이 되고요. 선행한다. 이걸 대입시키면 됩니다. 자, 오늘 지역은요. 당연히 가치 형성력에 자, 형이 일지계 중에서 무조건 지역 요인을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표적수 경무선에 표준적 이용이 들어가야지 채이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요거. 그죠? 그럼 요거는 무조건 어떻습니까? 또 가격 순위 판정되니까 정답은 2번이다. 가성비 제일 좋습니다. 요거 꼭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36번은 원가법의 감가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의 환원율을 산정하는 두 가지 중에서 이론이 나오는데 감가 수정 잘 낸 겁니다. 올해 감가 수정 방법이 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내용연수법이 정액, 정률, 상한, 유례기라고 제가 하고요. 내용연수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하고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 낸다면 얘네들은 정률법을 틀리게 합니다. 자, 약속. 항상 틀리게 내는 건 정률법이에요. 정률법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정률법이라는 건요. 자, 필기. 자, 매년 감가되는 자, 얘는 율이 일정해요. 율이 일정하고 매년 액이 감소하거든요. 이것만 가져가면 돼. 그럼 여기서 일정하다는 건 율이 일정하지. 율. 그래서 감가율이 일정하다. 이걸 내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유례기, 정액, 정률, 상한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다. 특히 경제적 내용연수를 이용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정액법은 일정 액식이잖아. 그러면 1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원, 원 빼고요. 2년이면 200원이야. 그럼 100원 더해. 3년이면요. 100원 한 번 더 더해. 자, 이게 감가 누계액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계액이 증가하긴 해. 근데 100원씩 증가하는 걸 정비를 해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달관적이라는 말을 써도 되지만 보통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적이라는 말을 나오기도 하거든요. 달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인생의 질을 꿰뚫어 사소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넓고 멀리 보는 걸 이제 달관적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감가수정 산정을 관찰법은 세밀하게 관찰하지만 개인마다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강의하는데 제 제자 중에서 1년 된 제자와 10년 된 제자는 10년이 더 경력이 많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자, 분해법이라는 건 물기경, 물리, 기능, 경제적을 각각 구분해서 합산해서 산정하는 게 분해법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번이고, 만약에 이자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상한기입법이에요. 이것도 팁으로 가세요. 이자 나왔다, 무조건 상한기입법. 정률은 무조건 뜬다. 예, 율이 일정하고 액이 감소하거든. 그럼 얘는
감가율이 일정하다고 하셨어야지. 정답은 3번이다. 37번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죠. 아주 유명한 것들만 내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자, 우리가 감정평가 7방법에 원가법과 적산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죠. 자,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법은 가액을 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액이니까 무조건 이건 틀린 거지. 자, 이거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거든요. 이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적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원재감으로 암기하세요. 원재감 이렇게. 근데 적산법은 임대로 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해? 적산 기기필임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적산 기기필임. 자, 그래서 얘는 임대료야. 적산은 쌓는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기초가액에다가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를 더하거든.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거는, 자, 원재감 나오고 적산 기기필 나와야 돼. 자, 그럼 가볼까? 여기서 재감 나왔잖아. 그럼 원가법이야, 원가법. 그다음에 원가법이면서 원가법이니까 가액이죠,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그건 원가법은 대상물가의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얘와 얘를 바꿀 가능성이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 문제에 수입 분석법과 환원법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은 환원이 들어가고 분석은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가로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자, 얘가 순수익을 환원하거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 요게 가로쳐 나왔는데 그 이상은 분석법과 환원법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환원은 환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추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가 원칙이야. 근데 예외가 있어.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도 있다가 키포인트야. 없다 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유명한 거야. 4번. 자, 얘를 시장가치로 내면 안 됩니다. 경적가치야. 그래서 현경이가 맨날 늦게 일어나. 그래서 현경이 일찍 깨, 현경아 일찍 깨, 현경이 일찍 깨,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일찍 깨. 특히 얘가 시험 문제는 시장가치로 나오면 안 된다.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이야. 이거 부분 나오면 안 돼. 부분 일부분에 대한 거지. 이렇게 해서 가시면 합니다. 정답은 쉬웠죠.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이 그러니까 쓰신 거죠. 감정평가 부분인데 칭찬해드려요. 38, 40번 적중입니다. 올해. 그래서 직접환원법과 거래사례비법이 나와요. 자, 직접환원법은 제가 이제 해설에도 잘 해놓으셨긴 했는데 제 나름대로 빼빼나라는 게 있거든요. 빼빼나 이거예요. 빼빼나. 이건 뭐냐면 직접환원법의 대상부동의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영업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로 나오는데 요거는 되게 쉽게 나오는 우리 평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빼빼나라는 자체가 도대체 뭐예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요. 자, 직접환원법의 수익환원법은 이제 순영업소득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자,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눠요. 환원율로. 그래서 나눈다. 그래서 환원율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빼빼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죠. 가공기를 쓰레기를 압축시킬 수 있는 기계를 유용순이 만들었어요. 가공기 유용순.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겠죠. 가가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고요. 자, 공이 공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타 소득은 요 문제에서 내지 안 내줍니다. 자, 유효가 뜨죠. 유효 총소득이에요. 영업 경비를 빼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빼빼나 가능해서 공실 빼고 경비 빼고 환원율로 나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되게 쉬운 게 봐봐요. 자, 지금 4천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4천에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공실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빼서 20%가 되면 유효가 얼마냐만 중요한 거야. 그럼 빼볼까? 자, 4천에서
빼기 몇 퍼? 20%를 빼. 그럼 3,200이 유효가 되거든요. 3,200만 원. 그럼 3,200만 원에서 영업 경비를 유효의 40%를 빼래. 그럼 여기서 40% 빼면 순소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40%를 눌러보세요. 마이너스 40% 누르면 1920만 원이 뜨잖아요. 1920만 원에서 빼뺀 나누기 환원율이 5%죠. 그럼 나누기 5%를 그냥 누르면 돼요. 어머, 나오네. 3억 8,40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 같이 올해 빼빼나 나와. 가능해서 공실 빼고 경비 빼고 환원율 나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4천에서 빼기 20% 하면 유효가 떠. 자, 유효의 40%를 빼라며. 그럼 40%만 그냥 누르면 돼. 순소득 나와. 나누기 5%로 나눠. 그러면 3억 8,400만 원. 정답 3번. 가성비 좋습니다. 여기서 영업경비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장난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환원율이라는 것은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시일 자체가 20%면 20% 빼면 되고 5%는 5% 빼는데 운영경비가 가능의 40%라고 하면 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틀로서 공실의 40, 공실의 20 빼고 유의 40 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성비가 좋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9번에 우리 가격 공시는 무조건 뜨죠. 그래서 여기는 자 테마인데요. 자 이렇게 테마에 대한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이제 볼게요. 잠다. 자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공시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임말이고요. 시군구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줄임말이에요. 그럼 개별만 시장하고 나머지 국장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노리신 게 이 신청도 공시권자한테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개별이 나오면 시장이고 나머지가 다 국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실로부터 30일 서면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들어볼까요? 자, 일단 표지지가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 떠야 됩니다. 국장. 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맞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계본입니다. 표를 개로 본다. 표지로 선정된 표지 공시가는 개별 공시가로 보거든요. 그래서 표계본은 옳은 지문으로 잘 뜬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떻습니까? 4번이 정답이죠. 개별 나오면 시군구야. 이건 시군구장이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시군구장. 그래서 공시기준 이후에 분할합병하게 되면 대통령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 누가 하니?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자, 개별은 누구한테 이의시청해? 공시권자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개별 공시가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로부터 30일 이내 서면,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 대한 테마는 이거예요. 자, 필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가 하는 활용이 있어요. 활용은 징수의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자 국공유지에 사용료 대보료를 납부할 때 징수해요. 그 다음에 부담금 판정할 때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개가 개사료를 많이 먹어요. 개사료, 개부담이 세요. 개세. 그럼 우리가 이 개별 공시가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다 표준지거든요. 표준지는 이 없으면 무조건 이게 맞는 거예요. 국가지자체 등이 업무 관련해서 그 지가를 산정하고 보통은 요즘은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할 때 기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죠. 여기서 원하시는 거는 일단 무조건 개별이 나오면 시군구장이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그래서 4번이 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고쳐주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40번 유력합니다.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이 푸는 방식이 약간 좀 틀리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요. 이 자체가 거래사례비법이 나와요. 올해. 그래서 이건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시험장 가시면은 일단은 이렇게 거보세요. 자, 이게 안 거져 있기 때문에 거래사례 내역에서 한번 긋고요. 그 다음에 지가 변동에서 긋으세요. 자, 우리가 상승식 서로 곱하니까 3억이라는 걸 치세요. 치시고
자, 해설에서도 저자분이 하신 건 틀린 건 아닙니다. 원래는 자, 여기서 나눠서 단위당 면적을 대상 토지로 곱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고 자, 곱하는 걸 먼저 하자는 거죠. 나눈 걸 나중에. 대상 토지를 먼저 120을 곱하고 나누기를 사례 토지 나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면적 비교치는 항상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로 나누거든요. 곱하고 나눈다. 근데 이게 이제 약분이 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약분이 안 되니까 곱하고 나눈다. 그래서 자, 할게요. 대상 토지의 면적을 먼저 곱하시고 사례 토지의 단위당 면적을 나눠요. 곱나곱곱이거든요. 그럼 다 곱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사정보증치 하시면 그냥 곱하면 돼요. 요거. 물론 이제 모의고사에 이제 이게 사례가 대상보다 얼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나오진 잘 않습니다. 0.9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값은 4% 상승했다? 그럼 104잖아요. 104를 소수점으로 고치면 1.04가 되겠고요. 곱하기. 자, 지역은 인근적 안 해도 돼요. 자, 개별적이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거든요. 10% 열세니까 자, 이건 90이잖아요. 그럼 0.9가 되겠죠. 곱하기. 자, 5% 우세 105죠. 그럼 1.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곱나곱곱곡으로 암기하세요. 곱나곱곱곡. 자, 그래서 요거는 곱나곱곱곡. 그럼 계산기 한번 꺼내보세요. 3억 곱하기 120 나누기 300 곱하기 0.9, 1.04, 0.9, 1.05를 곱하면 되거든요. 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곱하고 나누고 곱곱곱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해보죠. 자, 3억 치시고요. 자, 3억 치시고 항상 대상 면적을 곱해요. 곱하기 120 나누기 사례 300. 그래서 원래 대상이 120, 300을 내려간다고 이렇게 강의하시면 계시거든요. 자, 곱하기 0.9 곱하기 1.04 곱하기 0.9 곱하기 1.05를 때리시면 자, 우리가 106, 142, 400이니까 1억 614만 2,400원이니까 정답은 2번인데 가성비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는 자, 요거 출제됩니다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다시 한번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총론에선 세 문제가 뜰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정착물이 나옵니다. 정착물. 그래서 정착물이 나오기 때문에 동산이냐, 독립정착물이냐, 조속정착물 가져가세요. 토지 용어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런 갱지 같은 게 이제 우리가 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 그 다음에 이 토지 특성, 특히 원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건 부증성, 영속성이라는 거, 이거 좀 벼펴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4번 정도? 4번은 올해 보완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이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그 다음에 7번까지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8번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2분의 1이 나왔다. 그럼 양변에 2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나올 수 있는 건 본다면 일단 12번의 컨버스는 작년에 나왔어요. 레일리가 좀 뜰 것 같고요. 그 다음이 14번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9번 우리가 했었고 10번, 11번, 전 14번을 좀 찍습니다. 14번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때요? 폐지된 T초소니까 TDR이 안 들어가잖아요. 개발권 양도. 근데 이제 중요하실 게 종합부동산세는 들어가지만 토지세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죠. 14번 정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16번도 풀었고, 그 다음에 15번 그렇고 16번은 좀 극상해요. 4번이 좀 틀었다라는 것만 좀 가져가시고 17번은 아까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거, 이거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요. 아마 별표가 다 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 같은 경우는 이제 DTI와 DSR을 좀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19는 조금 우리가 좀 응용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20번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연연사에 가서 연미육두세 있잖아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21, 22, 23, 24까지 이제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22, 21, 22, 23, 24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25번 중요했죠. 그래서 이거랑 제가 뒤에 나와 있는 28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6번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게 나오면 좀 일단 제끼시고 다른 문제, 계산 문제 풀고 좀 와달라.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가 남원이에요.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27번 나오고, 28번도 아까 좋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괜찮고, 그 다음에 29하고 30번 문제나 31, 32, 33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우리가 34까지 뭐 다 나오는 건데, 일단은 제가 감정평가에서 좀 더 찍어볼게요. 감정평가는 딱 6문제를 제가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분석, 개별분석을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동일수권 같은 경우는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의 감가수정은 아까 유는 무조건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는 거, 액이 감소한다는 거, 이렇게 좀 가시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건 아까 원재감이니까 원가법이라는 거 3번. 그 다음에 요거는 빼빼나, 요거. 그 다음에 가격공시에서 개별이 나오면 무조건 시장군수총장. 그 다음에 요거는 곰나 곡곡곡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분석, 개별분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원가법의 감가수정, 계산문제 2개 공시가 아주 잘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 충분히 꼭 잘 하셔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오늘 여기까지 모의고사 마치시고요. 시험 보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우리 꼭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